맷자리 하나가 왕조를 바꾼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왕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의 입으로 왕통을 정할 수 없지만 땅은 그것을 한다고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한 후궁의 맷자리 이야기입니다. 살아서는 종산품 수경의 자리에 머물다 조용히 세상을 떠난 여인이 있었으니 처음 묻힌 자리는 좋지 않았고 아들이 직관을 불러 산세를 살핀 끝에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 자리로 옮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자가 왕이 되었으니 이장한 뒤 불과 1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이후로 조선의 왕은 모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어졌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끊이지 않고 왕이 나왔던 것이지요.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고 하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땅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한양의 봄은 더디게 오는 법이어서 북악산 자락에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어느 이른 새벽. 창덕궁 대비전 처소의 낮은 창문 너머로 매화 한 가지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다 밝지 않은 시각이었고 처마 끝에서 녹아 떨어지는 눈, 방울 소리가 마당을 위에 고요히 박히는 것이 들렸으며 바람은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소리라고는 눈방울 떨어지는 것뿐이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서 있는 궁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직 어렸고 눈빛은 맑고 고요하였으며 두 손은 소매 안에 단정히 모으고 서서 창 너머 매화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명 치마가 마루에 살짝 끌렸고 쪽진 머리 위로 비녀 하나가 반듯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안씨였지요. 안씨는 경기도 시흥고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원종공신에 이름을 올린 무관이었으나 정칠품 적순부 위에 그친 낮은 자리였으니 원종공신이란 정공신보다 아래 등급이어서 나라가 바뀌는데 발 한쪽을 걸쳤지만 그 공이 크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변변치 않았고 살림도 넉넉하지 않아서 마당에는 장독 몇 개가 줄지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늘 연기가 피어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아이들의 옷을 기웠는데 겨울이면 손이 텄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그것을 내색하는 법이 없었으며 그냥 일하였습니다. 안씨는 그 손을 보며 자랐고 말없이 일하는 것과 아픔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었으니 손이 빠르고 눈치가 밝았으며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아이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남의 일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동네 아이들이 모여 수군거릴 때도 안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아이였으니 쓸데없는 말이 화를 부른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던 셈이지요. 안씨가 9살이 되던 해 궁에서 궁녀를 뽑는다는 소문이 시흥고을에까지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던 날 밤 등불 앞에 오래 앉아 있었으니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또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안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고 며칠을 말이 없었으니 밥을 먹다가도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빨래를 하다가도 먼 산을 바라보며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어머니는 안씨를 불러 앉혔는데 불빛이 낮게 흔들리는 방 안이었고 두꺼운 무명 이불이 한쪽으로 개켜져 있었으며 작은 등불이 구석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오래 바라보았고 안씨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가, 너는 눈이 맑구나. 궁에 들어가거라. 거기서 자기 도리를 다하면 그것이 삶이다. 눈물은 없었더랍니다. 다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어머니가 딸의 손을 놓았는데
그 손이 부르르 한 번 떨렸으니 갈라지고 굳은 손마디가 딸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만 그렇게 떨렸습니다. 안 씨는 그것을 보았고 그 떨림을 평생 잊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 씨는 집을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마당에 나왔을 때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 서 있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서 있었으며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였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안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은 떠 있었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 마당에 놓인 장독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는데 안 씨는 그것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저 장독대 앞에서 아침마다 두 손을 모아 빌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아이들 건강 빌고 아버지 무사 빌고 그냥 빌던 그 모습이었지요. 안 씨는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살인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돌아보면 걸음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안 씨는 입술을 꼭 다물었고 눈물은 속으로만 흘렸으며 발밑에서 마른 흙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궁에 들어온 안 씨는 자순대비마마를 모시는 처소에 배속되었습니다. 성종의 갭이 정현왕후이셨는데 대비마마는 눈빛이 깊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처소 안은 늘 조용하였고 나인들도 말을 아꼈으며 발소리조차 낮추고 다니는 곳이었으니 그 분위기가 안 씨에게는 낯설지 않았지요. 어머니 곁에서 자라면서 이미 조용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안 씨는 시키는 일을 빠르게 해냈고 시키지 않은 일도 미리 알아서 하였으니 차를 올릴 때는 온도를 맞추었고 수건을 걷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마루를 닦을 때는 구석까지 정성껏 닦았고 불을 때울 때는 연기가 나지 않도록 나무를 골랐습니다. 대비마마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하였고 무릎 꿇을 때는 치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였으니 그런 것들이 저절로 몸에 배어 있었더랍니다. 궁에는 나인이 많았으니 제각각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자리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달랐습니다. 자리를 다투지 않았고 그냥 자기 일을 하였는데 앞다투어 대비마마 눈에 들려는 나인들이 있었지만 대비마마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으니 오히려 조용히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안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름이 대비마마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어느 날 새벽 안 씨가 처소 앞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별이 아직 하늘에 남아있는 시각이었고 빗자루가 마당을 쓸 때마다 서걱서걱 조용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대비마마가 창문을 여셨는데 안 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멈추었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대비마마가 창문 너머로 잠시 안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손이 바르고 눈치가 빠르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말이었고 가벼운 말이었지만 안 씨의 가슴에 오래 남았으니 자신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궁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든든함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안 씨는 19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 처소 안에서 일 잘하는 나인으로 알려졌고 다른 궁녀들과도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크게 우는 법이 없었고 남의 흉을 보는 법도 없었으며 누군가 험한 말을 하여도 맞장구 치지 않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앞에 나서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였으니 그것이 안 씨의 방식이었지요. 안 씨가 20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자순대비마마께서는 오래 안 씨의 품성을 지켜보셨으니 그 조용함과 단정함과 성실함이 대비마마의 눈에 깊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대비마마는 아들 중종에게 안 씨를 후궁으로 추천하셨다고 전해지는데 간택을 거친 후궁이 아니라 대비마마의 후의로 승은을
입게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안 씨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뜬 눈으로 세웠는데 기쁨이 아니었고 두렵지도 않았으니 그냥 무거웠지요. 무거운 것이 가볍지 않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안 씨의 방식이었더랍니다. 그 부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미 궁에서 10년을 보낸 안 씨는 알고 있었으니 더 조심스럽고 더 험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안 씨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였더랍니다. 후궁이 된다는 것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더 많은 눈길 아래 놓인다는 뜻이기도 하였으며 질투와 시기와 음모가 더 가까이 오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고 등불이 꺼지고 방 안이 어두워진 뒤에도 눈은 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날이 밝아올 즈음 안 씨는 일어나 단정히 앉았고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달라진 것이 없었더랍니다. 그냥 어제의 안 씨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으니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이었지요. 왕의 총애는 깊었습니다. 중종은 안 씨의 처소를 자주 찾았으니 조용한 곳에 가면 마음이 쉬는 것이었습니다. 안 씨는 그 총애를 조용히 받았으니 받은 것을 내세우지 않았고 받지 못한 날에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날에 웃고 받지 못한 날에 울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안 씨의 방식이 아니었으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냥 조용하였으니 그 조용함이 힘이 되었습니다. 처소에서 크게 웃는 일도 없었고 수라를 받으면서 까다롭게 구는 법도 없었으며 다른 후궁들이 왕의 발걸음을 두고 눈치를 재고 수군거릴 때도 안 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처소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혹은 그냥 조용히 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왕의 마음을 끌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곳에 가면 쉴 수 있었으니 왕도 사람이었고 쉬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조용함이 왕비 문정왕후와의 사이도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후궁이 왕비와 사이가 좋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 후궁이 총애를 받을수록 왕비는 그 후궁을 경계하는 것이 궁 안의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달랐습니다. 왕비를 자극하는 법이 없었고 왕비의 자리를 넘보는 기색조차 없었으며 왕비 앞에서는 더욱 낮추었으니 문정왕후 또한 안 씨의 품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졌고 그것이 훗날 안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 씨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으니 다투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승하하신 뒤 다른 후궁들이 하나씩 궁을 떠날 때도 문정왕후가 안 씨만은 남게 하였으니 평생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안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날 안 씨는 오래 그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작은 주먹을 쥐고 잠든 얼굴이었고 눈이 꼭 감겨 있었으며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안 씨는 손가락으로 그 뺨을 가만히 건드려 보았으니 보드라웠지요.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그 보드라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10달을 품고 낳은 것이었으니 이 작은 생명이 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아침 살인문 앞에서 손을 떨었던 것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안 씨는 생각하였습니다. 그 보드라움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전해졌고 안 씨는 오래 울었더랍니다. 그날만큼은 소리를 내어 울었으니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영양군이었고 그로부터 몇 해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더 큰 군이라 불리게 될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품에 안는 순간 안 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는데 평생 고요를 지켜온 그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가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안 씨는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댔으니 그 작고 따뜻한 이마의 온기가 손끝으로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 필요 없었던 셈이었으니 말보다 깊은 것이 그 침묵 안에 있었더랍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 씨는 22의 상궁이 되고 31의 수건이 되었으며 42의 종산품 수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으니 정일품 비는 끝내 받지 못하였습니다. 궁 안의 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안 씨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헤아렸으니 왕의 총애와 두 아들과 딸, 하나와 문정왕후의 신뢰였으며 그것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하였더랍니다. 40 중반을 넘어서면서 안 씨의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하였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맑고 고요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처소를 정리하고 차를 올리고 창문을 여는 것이 안 씨의 하루였고 그 단순한 하루들이 쌓여 세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어서 왕이 승하하셨습니다. 가을이었고 단풍이 온 산에 붉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왕의 승하 소식이 궁 안에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으니 조용하던 곳이 소란스러워지고 소란스럽던 곳이 싸늘해졌습니다. 권력이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안 씨는 왕의 처소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고 나왔는데 뜰 앞 은행나무 잎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졌고 노란 잎들이 안 씨의 발끝을 덮었습니다. 안 씨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잎이 발등 위로 소리 없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았으니 눈물은 이미 사흘 전부터 흘렸고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움뿐이었습니다. 안 씨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으며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살아 계실 때도 조용하였고 왕이 가신 뒤에도 조용하였으니 안 씨의 조용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전례에 따라 안 씨는 인수궁으로 물러나 살겠다고 청하였습니다. 왕이 없는 궁에 후궁이 남아있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 선왕의 후궁들은 모두 궁을 떠나 따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왕이 없는 궁에 후궁이 남아있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정왕후가 특명을 내리셨는데 안 씨의 품성이 단정하고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궁에 머물러 살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안 씨는 그 명을 받고 깊이 절하였으니 기쁨도 내색하지 않았고 감사의 말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으며 그냥 절하고 물러났더랍니다. 그것이 안 씨의 방식이었던 셈이지요. 받은 은혜를 크게 표현하지 않았으니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더랍니다. 다만 조용히 담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안 씨는 궁 안처소에서 조용히 지냈으니 아들들이 가끔 찾아왔고 딸이 찾아왔으며 문정왕후도 가끔 안 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 씨는 그 시간들이 좋았는데 왕이 살아 계실 때보다 오히려 더 평온한 나날이었더랍니다. 처소의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할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낄 때, 손자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들을 때 안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는 웃음이었으니 그것이 안 씨의 행복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처소 앞 매화가 피었고 여름이 오면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으며 가을이 오면 낙엽이 마당에 쌓였고 겨울이 오면 처마 끝에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돌고 돌았는데 안 씨는 그 계절들을 가만히 받아들였으니 서두르지 않았고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은 아들 더 큰 군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손자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소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안 씨는 창가에 앉아 바라보았으니 어린 것들이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면서
크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손자 이연이 눈에 들어왔으니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맑았으며 뛰어노는 와중에도 혼자 한쪽에 앉아 마당의 개미를 들여다보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바라보거나 하였습니다. 안 씨는 그 손자를 보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으니 저 아이도 나처럼 조용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으니 그 손자가 훗날 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냥 조용한 아이였고 조용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안 씨가 친정에 잠깐 나들이를 갔는데 오랜만에 나선 바깥이었습니다. 궁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으니 궁 안의 공기는 언제나 무언가 무거웠는데 바깥의 공기는 가볍고 넓었습니다. 쉬운 고을로 가는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 씨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친정 마당에 들어섰는데 마당이 좁았습니다. 어릴 때는 넓게 느껴졌는데 이제 보니 정말 작은 마당이었으니 그 작은 마당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였습니다. 빨래를 널고 장을 담그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마당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오래된 장독대가 그대로였고 어머니가 쓰던 빗자루도 처마 끝에 그대로 걸려 있었으며 흙냄새와 볏짚 냄새와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 씨는 그 냄새들을 깊이 들이켰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마당에서 달리던 기억과 어머니가 빨래를 널던 모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안 씨가 마당에서 쓰러졌으니 아무런 전조도 없었습니다. 그냥 걷다가 한 걸음 내딛다가 그대로 쓰러졌는데 51의 나이였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불렀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으며 안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으니 궁에서 쓰러지지 않고 낯선 곳에서 쓰러지지 않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친정 마당에서 마지막 숨을 쉰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안 씨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처음 묻힌 곳은 경기도 양주 장흥이었습니다. 아들 덕흥군이 슬픔을 거두지 못한 채 장례를 치렀는데 봉분이 올라가고 흙이 다독여지는 동안 덕흥군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바람은 차고 조용하였고 묘 주위로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소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낮게 지나갔습니다. 솔향이 은은하게 퍼졌으니 덕흥군은 그 향을 맡으며 어머니를 생각하였습니다. 조용한 분이었고 평생 조용히 사셨으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화를 내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승하하셨을 때도 정작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눈빛이 얼마나 깊이 슬펐는지 덕흥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말이 아니라 눈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었으니 그 눈을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더랍니다. 말하지 않는 슬픔이 더 깊은 법이지요. 그 깊은 슬픔이 있으면서도 안 씨는 평생 내색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오히려 덕흥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사람보다 조용히 사귀는 사람이 더 많이 울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산을 내려갔지만 덕흥군은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묘 앞에 혼자 남아 굳은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는데 차가웠지요. 그 차가움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전해졌으니 그 순간 어머니가 이 흙 속에 계시다는 것이 실감으로 느껴졌더랍니다. 덕흥군은 그제야 일어서서 천천히 산을 내려갔지요. 장례를 치르고 처소로 돌아오던 날 덕흥군은 어머니가 살던 처소 앞을 지나쳤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문 안에서 바느질 소리가 들리고 아들들이 찾아왔다 나오면 배웅 나오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문은 그냥 닫혀 있었으니 더 큰 군은 그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손을 들어 문에 댔다가 천천히 거두고 걸었지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봄이 돌아왔고 산길 곳곳에 진달래가 피어나는 시절이었습니다. 더 큰 군은 어머니 묘를 찾아갔는데 양주 장흥 산기슭을 올랐습니다. 겨우내 내린 눈이 녹아 산길이 질었고 집신이 흙에 파묻혔으며 발걸음이 무거웠더랍니다. 한참을 오르고서야 봉분이 보였는데 풀이 돋아나기 시작한 봉분이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온 봉분이었으니 봉분 위에 잡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더 큰 군은 그것을 손으로 뽑았고 한 줌 두 줌 뽑고 나서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한동안 고요히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으니 다만 느낌이었습니다. 산이 이 자리를 감싸주지 않는 느낌. 바람이 사방에서 들어와 맴도는 느낌, 기운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큰 군은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뒤쪽 산세가 낮고 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탁 트여 있었으나 그 트임이 어딘가 허허로웠으며 양쪽에서 물길이 모이는 기색도 없었으니 그냥 경사면을 따라 물이 한쪽으로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더 큰 군은 그날 산에서 내려오면서 내내 생각하였는데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편히 쉬고 계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더 큰 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등불을 켜놓고 뒤척이다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누웠다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함이 며칠을 두고 이어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이 들었고 잠을 청하다가도 그 생각이 들었으니 마침내 더 큰 군은 결심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더 큰 군은 직관을 불렀습니다. 당대의 이름이 높은 풍수 직관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을 훌쩍 넘었고 등이 조금 굽었으며 머리카락은 반백이었는데 그러나 눈빛만은 아직도 젊었습니다. 산을 보는 눈, 물길을 읽는 눈, 40년을 풍수를 업으로 삼아온 사람의 눈이었으니 그 눈은 깊고 조용하였습니다. 앉아 있어도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는데 더 큰 군을 처음 만났을 때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으니 그냥 앉아서 더 큰 군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큰 군이 청하였습니다. 어마마마의 묘를 한번 봐주시겠소이까. 직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관은 이튿날 양주 장흥 산기슭을 찾아갔는데 혼자였습니다. 아침 일찍 올라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으니 묘 주위를 걸었다가 앉았다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가 하였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느꼈고 눈을 감고 바람의 결을 읽었으며 물 흐르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땅에 손을 짚어보기도 하였는데 차가운 흙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직관은 오래 그 감촉을 느끼며 있었으니 땅이 말을 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손끝으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녁 무렵 직관이 더 큰 군의 처소로 돌아왔는데 옷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고 땅을 짚은 흔적이었으니 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관은 들어오면서 손을 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자리에 앉았는데 더 큰 군이 물을 올렸습니다. 직관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두 모금 마셨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찻잔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더랍니다. 더 큰 군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추었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직관의 설명은 이러하였습니다. 풍수란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 이치라 하였습니다. 장풍득수라 하지요. 바람을 감추고 물을 취한다는 뜻이니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면 그 뼈가 땅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운이 좋은 자리에서는 생기가 모이고 그 생기가 뼈를 감싸고 그 감싸임이 살아있는 자손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풍수의 핵심 이치였으니 명당이란 그 생기가 가장 잘 모이는 자리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명당에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었는데 옛사람들은 그것을 4가지로 정리하였으니 주산과 청룡과 백호와 조산이었습니다. 먼저 뒤로는 산이 높고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의자의 등받이처럼 뒤에서 든든하게 감싸주어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을 주산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나지막한 산줄기가 두 팔처럼 감싸 안아야 하였는데 왼쪽을 좌청룡 오른쪽을 우백호라 하였습니다. 그 두 줄기가 균형을 이루며 앞으로 뻗어나와 혈자리를 포근히 안아주어야 하는 것이니 좌청룡이 너무 강하면 치우친 것이고 우백호가 너무 약하면 허전한 것이라 하였더랍니다. 균형이 중요하였지요. 앞으로는 조산이라 부르는 산이 멀리서 마주 보고 있어야 하였는데 그래야 기운이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산은 인물을 키우고 물은 재물을 부른다고 하였으니 산주인 수주제라 하지요. 혈 자리 양쪽으로 물길이 흘러내려와 앞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가장 좋은 형국이라 하였는데 물이 양쪽에서 모여들어 혈 앞에서 만나고 그 합수된 물이 다시 멀리 흘러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물이 기운을 모아주고 모인 기운이 땅 속에 응결되어 생기가 된다고 하였으니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가 좁을수록 기운이 오래 머문다고 하였습니다. 당장 큰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힘이 빠진다고 하였으니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더 큰 구는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관은 말을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하였는데 풍수에는 음택과 양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음택은 죽은 이의 자리, 양택은 산 이의 자리라 하였으니 음택이 좋으면 후손이 복을 받고 나쁘면 후손이 쇠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상을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 후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였으니 더 큰 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다물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고 방 안이 조용하였으니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더 큰 구는 그 김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자리가 있소이까? 지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과천 동장리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관이 말하는 동장리 자리는 이러하였습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이었으니 지관은 그 자리를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하였을 때가 지관의 나이 40이 조금 넘었을 때였으니 그때 이미 달랐습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다른 자리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으니 바람이 달랐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람이 그냥 지나쳐가는데 그 자리에서는 바람이 잠시 머무는 느낌이었으니 부드럽게 돌아서 감싸고 그리고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마치 그 자리를 위해 바람이 잠깐 쉬어가는 것 같았지요. 뒤로는 관악산 줄기가 부드럽게 이어져 왔는데 주산이 높지는 않았지만 든든하였습니다. 높은 산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형상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관은 말하였으니 이 산세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와 그 자리에서 멈춘 것 같은 산세였으니 좌청룡 우백호가 균형을 이루며 앞으로 뻗어나왔습니다.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았으니
두 팔이 자연스럽게 감싸 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멀리 남산이 보였고 더 멀리 북악이 보였으며 또 그 너머로 북한산이 흐릿하게 이어졌습니다. 조산이 멀리서 품어주는 형국이었으니 기운이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물길이 놀라웠습니다. 혈자리 왼쪽으로 물길이 내려오고 오른쪽으로도 물길이 내려와 묘역 바로 앞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합수된 물이 다시 한강으로 흘러나가는 형국이었으니 양쪽 물길이 혈 앞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수구는 보기 드문 것이라고 지관은 말하였으니 물이 두 팔로 감싸는 형국이었더랍니다. 아래로는 한강이 넓게 흘렀으니 강물이 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 자리의 전체 형국이 공작포란형이었습니다. 공작이 알을 품는 모양이라는 뜻이니 공작은 알을 품을 때 날개를 활짝 펴서 알을 감쌉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온기도 나누어주고 밖에서 오는 것들로부터 알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새가 알을 품는 자리는 온기가 끊이지 않는 자리이니 생명이 거듭 태어나는 자리이기도 하였지요. 그 온기가 품 안에 알을 부화시키듯 묻힌 이의 기운이 후손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지관은 말하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것이었지요. 더 큰 군이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묻히면 어찌 되오이까? 지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많은 자리를 보았고 많은 이들에게 자리를 잡아주었더랍니다. 그러나 동장리 그 자리를 두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 조심스러웠습니다.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으니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후손이 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만큼이라고. 더 큰 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손끝이 떨렸으니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꿈틀거렸더랍니다.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꿈틀거렸는데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장 준비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관이 나를 잡았으니 좋은 날 좋은 시간이어야 한다 하였고 방위도 세밀하게 따졌습니다. 관을 모시고 나오는 방향, 나루를 건너는 시각, 동장리 산자락을 오르기 시작하는 때, 하관하는 시각, 봉분의 좌향까지 하나하나 살폈으니 더 큰 군은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장 전날 밤 더 큰 군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등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떠 있었으니 내일이면 어머니를 다시 옮겨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장례 때도 이렇게 잠 못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다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땅에서 꺼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어머니에게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나 지관의 말을 생각하였습니다. 기가 흩어지는 자리라는 말이었으니 좋지 않은 자리에 어머니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큰 군은 눈을 감았고 새벽 달기 올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장하는 날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산 아래 들판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고 아침 공기가 차가웠으니 별이 아직 하늘에 남아있는 시각에 일행이 양주 장흥을 출발하였습니다. 더 큰 군이 앞에 섰고 지관이 그 옆을 걸었으며 인부들이 관을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조용히 부러졌고 새벽 이슬이 풀 위에 맺혀 집신을 적셨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으니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더랍니다. 그냥 조용하였습니다. 나루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차가웠고 나룻배가 강 가운데를 지날 때 물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더 큰 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으니
어머니가 이 강물 소리를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궁 안에서 사셨고 강물 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으셨는데 이제야 이 강 옆에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나루를 건너 과천 동장리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일행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으니 앞 사람의 발소리가 뒷 사람의 발소리와 섞여 조용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리가 어딘가 엄숙하였습니다. 하늘 동쪽이 어슴풀에 열렸고 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울었으니 그 울음소리가 조용한 새벽의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동장리 산자락에 닿았을 때는 해가 산 너머로 막 얼굴을 내밀려 하는 참이었습니다. 직관이 하관하기 전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폈는데 패처를 꺼내 방위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차례로 보았고 그리고 혈 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으니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였고 땅의 기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더 큰 군이 바라보았는데 저 노인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읽고 물을 읽으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것이었으니 더 큰 군은 그 모습이 어머니와 닮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요란한 사람과 조용한 사람이 있으니 요란한 사람은 금세 눈에 띄지만 조용한 사람은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하였고 이 직관이 그러하였으니 더 큰 군은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하관은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는 그 시간의 관이 천천히 내려갔으니 더 큰 군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흙이 한 삽 두 삽 덮였는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인부들도 말없이 일하였고 직관도 옆에서 조용히 방위를 살폈으니 봉분이 천천히 만들어졌습니다. 흙이 봉긋하게 모아지고 손으로 다독여지고 정돈되었는데 직관이 좌향을 최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패처를 꺼내 방위를 재고 고개를 끄덕였으니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더 큰 군은 봉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일행이 모두 짐을 챙기고 산을 내려가도 더 큰 군은 움직이지 않았고 직관도 조금 떨어진 소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아래에서 들렸고 먼 산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바람이 불었다가 멈추고 또 불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봉분 위의 흙이 아직 촉촉하였으니 그 흙에서 새로운 흙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더 큰 군은 두 손을 모아 이마가 흙에 닿도록 깊이 절하였는데 그리고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곳에 계십시오. 소리는 없었으니 입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소리 없이 흘렀더랍니다. 흙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이 장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지요. 묘 앞에 올려놓은 재물에 바람이 지나갔고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으며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안 씨가 이제 진짜 자기 자리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큰 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와는 거리가 먼 관계였고 그 생애도 조용하였으며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원군이었고 둘째는 하른군이었으며 셋째 아들의 이름은 이연이었는데 하성군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셋째를 총명하고 차분한 아이라 하였으니 더 큰 군을 닮았다고 하는 이도 있었고 눈빛이 맑고 조용한 것이 할머니 안 씨를 닮았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더 큰 군은 가끔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할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신 분이다. 그 조용함이 힘이었다고. 하성군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자 하였더랍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아이가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럴 이유가 없었더랍니다. 명종이 계셨고 명종에게는 처음에 세자가 있었으니 하성군은 그냥 왕족 중 한 아이였지요. 그런데 하늘이 달리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명종의 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명종은 그 뒤로 후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종 자신도 3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후사가 없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고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이냐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니 신하들이 모였고 왕실의 학렬을 따졌으며 오래 논의하였더랍니다. 궁 안이 술렁거렸고 밤새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름들이 오르내렸는데 그 와중에 하성군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논의 끝에 하성군 이연이 왕위에 올랐으니 선조였지요.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더랍니다. 조선 왕조 사상 처음으로 후궁의 손자가 왕이 된 것이었으니 적통이 아닌 반개. 그것도 후궁의 손자가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조정은 술렁였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누가 이것을 예측이나 하였겠는가? 다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조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자신이 서울 출신이라는 것에 큰 열등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할머니를 첩이라 부르자 불같이 화를 내었으니 그 열등의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지요. 그날 지관은 선조의 즉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고 등이 많이 굽었으며 걸음도 느려졌지만 눈빛은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이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지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동장리 쪽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놀이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이었으니 붉고 조용하였지요. 지관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관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동장리를 생각하였으니 그 자리를 처음 발견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그 자리에서 머물던 것을, 물길 두 줄기가 혈압해서 만나던 것을, 그리고 산이 공작의 날개처럼 감싸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명하였으니 땅이 그 자리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좋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안씨가 거기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지관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땅이 그 뜻대로 되었으니 지관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더랍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만큼이라고 하였던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조가 왕이 되고 그 후손이 왕이 되고 또 그 후손이 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으로도 끝나지 않았으니 안씨의 피가 흐르는 왕들이 대를 이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왕이 되었으니 마치 그 자리가 왕통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작이 알을 품듯 그 땅이 왕통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아들이 광해군이었고 광해군 이후 인조가 되었으며 인조 이후 효종이 되었고 효종 이후 현종이 되었습니다. 현종 이후 숙종이 되었고 숙종 이후 경종이 되었으며 경종 이후 영조가 되었고 영조 이후 정조가 되었습니다. 정조 이후 순조가 되었고 순조 이후 헌종이 되었으며 헌종 이후 철종이 되었고 철종 이후 고종이 되었으며 고종 이후 마지막 순종까지 조선의 왕위는 모두 안씨의 후손들로 이어졌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이었으니
단 한 세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것이 1392년이었고 마지막 순종이 퇴위한 것이 1910년이었으니 그 518년 중 마지막 343년이 안씨의 후손들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선조 이후로 조선의 왕통이 모두 그 한 여인 안소용의 후손들로 이어진 것이었으니 맷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아들도 왕이 되지 못하였던 집안이 맷자리를 동장리로 옮긴 후에는 손자부터 시작하여 대대손손 왕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명당의 힘이라고, 동장리 자리가 명당이어서. 그렇다고 공작포란형 그 자리에서 땅의 기운이 후손에게 전해져 왕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 땅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맷자리를 옮긴 것이 그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 하늘이 그 나머지를 채워준다고 하였으니 더 큰 군이 어머니를 위해 성실하였고 직관이 땅을 위해 성실하였습니다. 그 성실함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더 큰 군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직관을 불렀고 직관이 땅을 읽어 자리를 잡았으니 그 작은 일이 300년 왕통의 씨앗이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셈이지요. 풍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땅이 어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느냐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좋은 흙에 떨어지면 크게 자라고 척박한 땅에 떨어지면 말라 죽으니 같은 씨앗이라도 어느 땅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하지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땅의 기운을 받느냐에 따라 그 후손의 운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니 풍수는 그 이치를 잇는 학문이었습니다. 땅 속에는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이 좋은 자리에서는 생기가 모이며 그 생기가 묻힌 이의 뼈를 오래오래 감싸고 그 감싸임이 살아있는 후손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뿌리가 땅의 기운을 빨아들여 가지와 잎으로 전하듯 조상의 뼈가 땅의 기운을 받아 후손에게로 전한다는 것이니 그것이 음택풍수의 핵심 이치였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수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이 300년을 두고 왕이 된 경우는 없었으니 안씨 한 분뿐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안씨의 품성이 뛰어났던 것도 사실이었고 아들 더 큰 군이 훌륭하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300년 왕통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씨보다 더 뛰어난 품성을 가진 후궁도 있었을 것이고 안씨보다 더 효심 깊은 아들도 있었을 것이었으니 그럼에도 그 가문만 300년을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리를 보았으니 동장리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저 자리가 그렇게 하였다고. 이장을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데 자리가 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한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그 물음에 아무도 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더랍니다. 풍수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스승들이 가장 먼저 데려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책으로 배운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곳이니 그 첫 번째 답사지로 동장리 창빈 안씨 묘를 꼽는 직관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거기 가면 명당이 무엇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다고 하니 이론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00년의 결과였으니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요. 책에서 배운 공작포란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자리에 가면 역사가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작포란형이 무엇인지, 합수가 무엇인지, 주산과 조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풍수직관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창빈 안씨 묘야말로 명당이 무엇인지를 가장 손쉽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조선의 왕통이 다시 시작된 그 자리라고. 선조는 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할머니를 추봉하였습니다. 정일품 창빈이라는 이름이었으니
살아서는 종산품. 수경의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던 분이 죽고 나서 손자에게 그 이름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선조는 추봉을 명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머니가 궁에 살 때 선조는 어렸으니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들은 이야기는 있었을 것이니 조용한 분이셨다고, 남과 다투는 법이 없으셨다고, 왕이 승하하신 후에도 문정왕 후마마의 만류로 궁에 머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조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니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조용한 할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추봉의 교지가 내려지던 날 창빈의 묘 앞에 제관들이 늘어섰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고 이슬이 아직 풀 위에 맺혀 있었으니 제관들의 발소리가 그 이슬 위에서 조용히 적셨습니다. 봉부는 그대로였고 소나무는 그대로였으며 강물 소리도 그대로였으니 다만 그 앞에 향이 피워지고 재물이 차려졌습니다. 향이 피워졌고 재물이 차려졌으니 봄바람이 불어와 향 연기를 조용히 실어 올렸습니다. 아래로 강물 소리가 들렸고 멀리 남산이 맑게 보였으니 묘 앞에 선 사람들이 모두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빈의 묘는 그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동작릉이라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릉이라 하면 본디 왕의 무덤에나 붙는 이름인데 후궁의 묘에 그런 말이 붙었다는 것은 그 땅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일이었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은 점점 더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숙종연간에 이르러 신도비도 세워졌으니 세상을 떠난 지 13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원래 후궁의 묘에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는 것이 법도였는데 조선 왕통을 이었다는 공을 인정받아 특별히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신도비가 지금도 묘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의 동작동 국립서울 현충원 안에 창빈 안씨의 묘역이 있으니 현충원이 들어서기 400년도 더 전에 먼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묘역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 한 시대의 왕통을 이은 묘가 오늘날 나라의 지도자들과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이지요. 조선의 후궁묘가 현대의 나라 지도자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니 그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풍수가들은 말합니다. 명당은 시대가 바뀌어도 명당이라 하였으니 그것이 풍수의 이치였던 셈이지요. 풍수가들은 그것을 보며 말합니다. 명당은 시대가 바뀌어도 명당이라고, 왕조가 끝나도 그 땅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낮은 무관 집안에서 태어나 9살에 궁녀로 들어갔으니 어머니의 손을 놓고 떠나던 날 아침 그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으니 궁에서 자순 대비마마의 눈에 들었고 대비마마의 후위로 왕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총애를 받으면서도 내세우지 않았고 다투지 않았으며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으니 왕이 승하하신 뒤에도 문정왕후의 배려로 궁에 머물다가 어느 가을날 친정 마당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으니 다투지 않았고 탐하지 않았으며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0한 해를 살았으니 궁에 들어온 9살 아이가 51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더랍니다. 그 사이에 왕의 총애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세월이 있었습니다. 크게 빛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타오른 불이었지요. 그 여인의 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자리를 걱정하였습니다. 효자였으니 묘를 찾아가 앉았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직관을 불렀고 직관이 산세를 읽었으니 기가 흩어지는 자리에서 생기가 모이는 자리로 어머니를 옮겨 모셨습니다.
새벽에 나루를 건너고 산을 올라 해가 뜨는 시각에 하관하였으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하나가 300년을 바꿨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장한 해가 명종 5년이었고 선조가 즉위한 것이 명종 22년이었으니 불과 17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세월 안에 맷자리 하나가 왕통을 바꾼 것이었으니 그 뒤로 300년을 이어갔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 단 하나의 사실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맷자리 하나가 왕조를 바꾼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풍수가 미신인지 학문인지 그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선의 역사가 그 증거를 직접 남겼다는 사실이지요. 창빈 안씨의 묘는 오늘도 동작동 국립현충원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강을 내려다보면 이 이야기가 다시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뒤로 산이 감싸고 앞으로 강이 빛나고 멀리 남산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400년 전 어느 새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룻배가 강을 건너던 소리, 인부들이 산을 오르던 발소리, 해가 뜨는 시각에 관이 내려가던 그 고요함이었으니 그 마음 하나가 300년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제자리에 모시려는 아들의 마음이 결국 하늘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